여러분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소련에서 해체된 나라들을 순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키르기스탄을 우리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위치적으로 카자흐스탄 바로 남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지도도 보시겠지만 키르기스탄은 기르기스 공화국이라고도 하고 기르기스탄이라고 하는데 주로 키르기스탄이라고 그렇게 이것을 우리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 내륙 지방에 위치한 공화국으로 이제 이 카자흐스탄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어가 기르기스어고 또 러시아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4개국에 보면은 지금도 여전히 공용어는 그 러시아어가 메인입니다. 이분들이 모스크바 장례신학대학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 주로 여기서 오신 분들을 만나거든요. 다 그 러시아로 다 통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자기 나라에서도 가면은 러시아로 거의 통한다고 합니다. 소련의 구성국가였고 1991년도에 독립을 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또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국 이와 접경하고 있으며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 카자흐스탄은 많은 스텝 지역,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평원 지역을 얘기하죠. 평원 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고 그 국경을 이루는 지역만 천산 지역이다. 또 이제 우랄 알타이어 산맥이다. 이런 것을 이제 둘러싸여 있지만은 이제 기르기스탄은 주로 산악지대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에 국기를 보면은 여기에도 그 해바라기 우리 카자흐스탄이 해바라기 그 사인 나오듯이 여기도 해바라기 형태의 모습이 나오는데 해바라기를 많이 기르고 또 그게 아주 많은 그 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 그 공화국의 그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우리 둘 다 한국말로 되어 있는 표기여서 읽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주변에 보니까 북쪽은 카자흐스탄, 또 동쪽은 중국이 연해 있고 남쪽은 타지키스탄. 요건 타지키스탄은 요게 기르기스탄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타슈켄트가 그 가까이 있죠. 이 키르기스탄의 주도는 비슈케크인데 거기 그리고 이제 여기 국경과 가까운 곳이 타슈켄트, 그 우즈베키스탄의 수도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좀 더 넓은 지도를 보시면은 그 주변에 몽골, 중국, 네팔, 그리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메니스탄 이게 다 키르기스탄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대통령은 사디르 누르고즈 고조 예비치 사파로프라고 있는데 이분은 좀 젊은 분이지만 좀 강성입니다. 그래서 좀 독재자의 그런 모습으로 정치를 한다는 평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도 방문을 했습니다. 했던 분인데 1936년도 소련을 구성하는 공화국이 되었으며 1991년도 8월에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국가연합에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그 천산산맥 그리고 파미르 공원 이런 산악지대로 둘러싸이는 이런 나라로 기후는 매우 건조한 편입니다. 주민은 70% 이상이 키르기스인으로 돼 있고 일부 우즈베키스탄의 사람들이 있고 러시아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려인들도 여기에 영접 한 2% 정도 살고 있습니다. 주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의무 교육은 9학년까지입니다. 산지의 목초지가 넓기 때문에 양의 이목을 행하고 있고 또 호밀, 밀, 사탕무, 담배, 과수 재배 등의 농업과 석탄, 석유, 천연가스, 석회서, 우라늄, 또 목재, 제분업,
제당업, 유황, 수원 등을 이렇게 수출할 정도로 아주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과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아주 에, 특별한 어떤 관계라고 할까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지난해 계엄 선명했지 않습니까? 그날 낮에 이 정상과 마지막 만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계엄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계엄 이전에 공식 행사 마지막이 바로 이 기르기스탄 대통령과의 면접이었습니다. 이것도 주제가 뭔가니 부정선거 문제였습니다. 이 기르기스탄이 우리나라 산 그 선거 이 개표기를 수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때 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부정 그 선거 뭐 이게 발각이 돼 가지고 상당히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잠재웠던 것인데 그로부터 3년인가 4년 후에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후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알게 되겠지만 이 대통령 윤 대통령과 이분 사이에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다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10시 반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 대통령과 묘한 관계가 됐습니다. 바로 이 대통령의 정상이 그래서 우리 앞서 그 뉴스타파 여기에 이제 발표했지만 기르기스탄에서 2017년 대선과 2020년 총선에서 두 번의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선거인 명부 유출과 매표 행위였는데 이것이 다 우리 한국산 전자개표기와 아무 관련이 없었던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의 언론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 원인이라는 그런 뉴스를 만들어서 포탈을 통해서 유포를 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 이 여기가 뉴스에 뜬 만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볼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공식 사과도 하시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인식을 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바로 이 대통령을 만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르기스탄에서는 2020년 10월 4일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클럽의 탐사 보도 대규모 매표 행위 이게 알려지면서 선거 결과 무효에서도 대단한 군종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총선 결과 전혀 무효화하고 이듬해 2021년 11월 28일 다시 선거를 치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부정선거 언급을 하니까 일본 분들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이봉석인가요? 그 교수님의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일본에 있는 분이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대담하시는 내용인데 일본은 지금도 아날로그식의 개표를 한답니다. 그 전자개표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반장 선거할 때처럼 칠판에다가 이제 이 정자 표시하면서 그 개표를 한답니다. 그거를 최근에 또 대만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이런 문제와 전자 이 개표기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뭐 미국에서는 지난 4년 전에 트럼프가 당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거를 철저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 이 공화당에서 굉장히 그 여기 부정선거 하지 않도록 감시단도 편성하고 전국적으로 변호인단도 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분의 부정선거를 막았답니다. 그래서 이 스윙 보트 그 스테이트에서 6개 주에서 다 압승한 것도 이분의 이런 부정선거를 못하게끔 굉장히 감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에서는 우리 한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계엄도 여기와 관계되는 것이어서 아마도 미국에서 모종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소식인데 어떤 내용의 것이 어느 정도 발표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번에 우리 한국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기에 뭔가 모종의 발표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의 사례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을 일으킨 숨은 목적을 짐작해야 한다. 이게 지금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게 공식 이게 그 내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서부를 장악해 지난 4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발표를 해서 국회 예산과 야당 정치인 체포 명분을 확보하고 총선 재선거라는 일종의 그런 이제 계획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많이 그 지금 뉴스에 정식으로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 키르기스탄 수도가 비슈케트입니다. 인구는 1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도시지만은 여기 나라에서는 최대의 도시입니다. 키르기스탄에서 생산되는 공업 생산품의 대부분을 생산하며 그러니까 공업 생산품이 많이 있는 공장이 많습니다. 농업 기계 또 건설 자재, 직물, 의복 이외에도 식육, 그 콤비나트 또 양조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수도에 이제 비슈케트 케크 거기에 가시면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 여기에 이제 키르기스탄 당시 피쉬페크라고 불렸던 이 땅. 그래서 1825년에 코칸크 강국이 요새를 건설합니다. 이 역사적인 유물이 많지요. 1845년부터는 러시아 제국의 침공이 시작이 되었고 1860년에 러시아 제국이 잠시 피슈페크를 점령했지만 부대가 철수된 후에 코칸트 칸국이 탈환을 했습니다. 1862년에 러시아 제국이 피슈페크를 다시 점령했고 다음 해인 키르기스탄은 러시아 제국의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1878년 이 피슈페크는 시로 성격되었고 소련은 군인 및 또 혁명가인 미하일 푸른제를 기념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의 이름을 푸른제라고 바꿨지만 이것이 1991년 독립될 때 다시 이게 비슈케크라는 이름으로 개명돼서 수도로 오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국토 전체 40%가 해발 3,000m를 넘는 산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남한이 국토의 70%가 산악지대라 그러는데 여기는 40%가 해발 3,000m가 넘는 굉장히 고산지대죠. 천산 산맥이나 이런 고원 여기 있는 산간 지방이 있습니다. 국토는 동서로 길고 아까도 우리 지도를 보셨습니다마는 중국과의 국경에는 천산 산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공부했던 이제 카자흐스탄 거기에 천산 산맥이 밑에 있는 바로 그 산맥입니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으로 파미르 고원이 남쪽에는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토의 중앙과 동서로 산맥이 펼쳐져 국토는 수많은 협곡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최고봉은 중국 국경의 우뚝소선 포베다 산인데 높이가 무려 7,439 히말라야 산맥급입니다. 그 다음에는 캉데리 산이 있는데 이것도 약 7,000m, 6,995m입니다. 그래서 이 4,000m가 넘는 봉우리가 적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키르기스탄의 국토의 모습이에요. 이 하천으로는 나른강이 있고 주요 호수로는 국내 북동북에 위치하고 있는 이스쿨 호수가 큽니다. 동서로 180km, 남북으로는 60km, 둘레가 700km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저 참고로 갈릴리 호수는 동서로 약 13km,
남북으로 23km, 그리고 쭉 둘레가 66km입니다. 여기에 10배가 되는 호수가 이스쿨 호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호수 보세요. 이거는 뭐 바다 이상으로 아주 큰 그런 호수에 있습니다. 이스쿨 갈릴리보다도 10배나 더 높. 그리고 여기가 주로 이제 산맥 이런 것이 쉽게 볼 수 있는 산맥과 호수, 이런 또 늘 1년에 눈이 녹지 않는 그런 백두산들 이런들이 늘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 키르기스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년 내내 눈이 이렇게 녹지 않는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토가 거의 40%가 이제 3,000m 높이의 고산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아주 뭐 참 굉장히 아주 좋은 환경이죠. 우리 뉴질랜드에 가더라도 이런 광경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뉴질랜드는 북섬, 남섬이 있는데 남섬에 가면은 이런 고산지대, 그리고 늘 눈이 녹지 않는 이런 것을 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키르기스탄에 가면은 키르기스탄에 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후로 보면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기후가 좋죠. 이 시에서 우리 지중해 가면은 그게 크루즈를 타고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옛날에 그리스 문명 또 저기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곳으로 이렇게 가르타고 또 저기 이 아프리카의 서쪽 북서쪽에 있는 나라들을 이렇게 다 방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지중해성 기후가 이 키르기스탄에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이나 중국과는 달리 이 키르기스탄은 국내에 사막은 존재하지 않고 이 지역은 천혜의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천혜의 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로 길게 뻗어져 있는 계곡 부분은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절하며 쾌편의 그 기후 구분으로서 하계의 비가 적은 온대의 이 지중해성 기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이태리의 로마나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기후 지역입니다. 산지는 아한대 수변 기후이고 고지대는 고산 기후가 있습니다. 천산산맥을 끼고는 남쪽에 중국과 또 아라 산맥을 끼고 북쪽으로는 카자흐스탄의 스텝 기후와 또 사막 기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 그 위치는 지중해성 기후고 그리고 그 위에 아한대라든가 또 스텝 기후라든가 사막 기후가 이렇게 또 펼쳐져 있는 강수량을 비교해 보면 천산산맥은 100km 남쪽에 위치한 중국의 신장 그 위구로 자치구에 있는 카슈가르의 연강수량이 60m 아주 적은 양이죠. 근데 비슈케트 이런 수도권에는 이게 강수량이 450m 조금 더 비가 많이 옵니다. 이것은 로마나 샌프란시스코와 유사한 수준의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권의 평균 기온은 1월에는 마이너스 3도, 7월에는 25도에서 아주 적절한 기후입니다. 비슈케크와 제2의 도시인 오시, 그리고 중앙부의 나린, 이런 데는 구소련 시대에 대규모 관계시설이 부설되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도 아주 적합합니다. 자, 이렇게 산악이 둘러싸이는 나라, 이런 광경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타고 눈이 있는 이쪽으로 또 낙타를 타고 이렇게 걷는 이런 모습들, 또 이렇게 산악과 계곡이 많은 그런 나라가 바로 키르기스탄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키르기스인들은 매우 오래전부터 고대 문헌에 등장할 정도로 오래됐습니다. 키르기스인들은 예니 세이강 상류에 살던
튀르크화된 몽골로이드 민족. 우리로 말하면 이 튀르크 이런 거를 돌골절이라고 합니다. 돌골. 우리 발해 시대 때에 많이 전쟁이 있었던 또 돌골족이 발해 그 북쪽에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방이라고도 불렀고 칠흑의 후예이기도 합니다. 1세기 무렵에는 튀르크계인 흉노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4세기 때는 철륵이라고 이게 카자흐라며 또 키르기스탄 여기에 같은 것을 철륵이라 그러는데 몽골 계통의 국가인 유연에 속해 있었고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발흥한 코커셔스 계통의 돌궐이 몽골 고원을 정복하여 유연을 멸망시켰고 키르기스인은 튀르키인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니세이 강 상류의 유목인들은 이 튀르크, 이 돌글족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튀르크화 됩니다. 돌글화 됩니다. 그래서 돌글족, 흉노족, 또 이렇게 그 카자흐스탄, 또 키르기스탄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쪽으로 우리 한국의 옛날에 고조선 때 그때 그 문화 또 고구려인들의 그런 문화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 이런 문화를 여기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 카자흐스탄처럼 우리나라의 고구려 영화, 사극 이런 걸 참 좋아합니다. 옛날에 그들이 같은 문화권이라고 얘기하고 한국어를 또 배우는 열풍도 굉장히 강합니다. 8세기에는 다시 튀르크계 위구르의 침략을 받아서 튀르크의 지배하에 있기도 했습니다. 9세기에는 서쪽으로 이동하여 위구르 제국을 멸망시켰으나 키르기스족은 다시 이렇게 동쪽으로 원래 살던 예니세이 강 상류에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자, 이게 우리 민족과 연관이 되는 우리 키르기스족의 그 조상들이 살았던 참 이런 마을들이고 또 이런 자연 경관들입니다. 그러나 13세기에는 몽골 제국의 지배하에 다시 돌아가게 됐고 16세기에는 현재의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저 남쪽으로. 그리고 카자흐인과 기르기 있었다는 기운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자흐인은 스텝 지역인 카자흐스탄에 또 기르기스인은 산악지대인 현 기르기스탄에 정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기운이 같다는 거예요. 그 1863년에 기르기스탄의 북쪽 지역이 제정 러시아에 병합이 됩니다. 그 제가 카자흐스탄에 강의 갈 때마다 기르기스탄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요. 그 매년 옵니다. 예, 꾸준하게. 예, 많을 때는 5명 오고 적게 올 때는 12명까지도 오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거기서 이렇게 오고 여기서 교육받은 분들이 기르기스탄에 들어가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1876년에는 러시아 제국이 코칸트 작항구를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알라이 키르기스탄인의 그 여왕이었던 쿠르만잔 타카는 미하일 스코벨레프 러시아 제국 육군 장군과의 협상 끝에 러시아 제국의 키르기스탄의 지배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제국이 멸망하면서 1926년, 이 멸망이 언젠가 하면 1917년이에요. 공산당 혁명이 일어날 때에 레닌과 막스 중심한 공산당 혁명이 일어날 때 러시아 제국이 망했잖아요. 그리고 수도를 모스크바로 옮깁니다. 예전에는 세인트피터부르크에서 1926년에는 키르기스탄 공화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1991년 8월에 이제 독립을 얻게 되고 93년도에 새 헌법을 제정하고 지금의 명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르기스스탄은 2005년에 튤립 혁명으로 아카예프 대통령이 쫓겨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대통령 대행으로 현재 대통령이 있다가 그분이 그다음 총선에서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전통 이렇게 복장입니다. 전통 복장.
이렇게 그 털 모자를 이렇게 쓰는 것이 참 인상인데 몽골계하고 아주 유사하지요. 몽골 있는. 자, 최근 우리 정세로 보면 2005년도 7월 10일에는 쿠르반 베크 바키예프가 대통령의 선거에서 압승하여 대통령에 취임하는데 3년 후에 지진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6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는 2010년 4월에는 경기 침체와 정부의 언론 통제로 수도 비슈케크를 중심으로 야당 측에 의한 반정부 운동이 격화가 됐고 야당 세력이 대통령궁을 이렇게 점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4월 8일 전 외상 로자 우툰바이예프가 예바가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2010년 6월 11일에는 남부 오슈에서 청소년 단체 간의 대립을 계기로 키르기스탄인과 우즈벡 사이에 민족 항쟁이 격화되었고 방화, 살인이 잇따르며 사태 수집이 불가능했던 그런 사태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늘 이런 뉴스를 쉽게 접했습니다. 유엔은 10만 명의 우즈베키스탄으로 도망을 시키고 난민 30만 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폭동 이후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오시주, 이 잘랄 아바드, 이 바트켄트주 이 세 3단계 여행 제한 지역으로 정하고 그 다음 지역은 2단계 그 여행 자제 지역으로 이렇게 정할 정도로 참 위험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정이 구성되고 그다음 이제 임시 대행으로 가다가 그다음 이제 오늘날 이렇게 제대로 총선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주민이 70% 이상이 기르기스인으로 그렇게 구성된데 얼굴도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주 우리 한국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면모가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있는 분도 어떻게 보면 또 한국 사람의 그 잘생긴 그런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이원 집정제가 있습니다. 키르기즈 공화국은 대통령제 공화국이 됐고 의회는 90석 단원제입니다. 2005년도에 신헌법이 발표되기 이전 1994년 10월부터 2005년도 1월까지는 양원제로서 상원에 해당하는 입법의회 정원이 60명이죠.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대표의원 45석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에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개헌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의원 내각제 체제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7년 12월에 의원 내각제에서 이원 집정부 그걸로 다시 또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던 것이 다시 2021년 현재 지금 대통령이 심호하고 있는 이걸로 다시 대통령제로 개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키르기스탄은 유목민의 전통을 의식하는 민족으로서 부족주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지역적으로 남부와 북부로 문화적인 차이도 큽니다. 옛날 시크로드를 따라서 취락이 발달하였으나 우즈베키스탄의 코칸트汗국이 키르기스를 지배하며 1825년 토성의 요새를 건설하고 이제 비슈케크라는 취락이 형성이 됐죠. 아까도 우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60%가 이슬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도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슬람이 많이 번져 있는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그 파키스탄이며 아프가니스탄이 다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나라도 키르기스탄도 60%가 이슬람에 속해 있을 정도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우리 카자흐스탄도 그렇습니다. 근데 25%는 러시아 정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지금 2010년부터 가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해바라기 밭은 널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해를 보면서 이렇게 이동하면서 보는 해바라기. 여기서 나오는 해바라기 씨앗, 또 여기 기름, 이것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바라기 그거를 이렇게 씹어서 먹어봤거든요. 그 껍질을 까고 먹는데 참 맛있어요. 또 알도 굵기도 하고. 그냥 가는 곳마다 또 이슬람 사원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이 모스크. 이게 종탑이 지금 세계 탑이 있는 거죠. 모스크. 70% 정도가 키르기스탄 족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인, 우즈베키스탄, 일부 또 고려인이 있습니다. 0.3%에 해당되는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가 공통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도 보시고 이분들입니다. 우리 일종의 또 고려인들도 여기 있거든요. 자, 외교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주가 9개 주로 나눠져 있고 제1도시가 이제 수도 1번인 것이고 그리고 9번에 보면 오시라고 나오는데 제2의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에 해당되는 외교로서는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과는 이들이 독립하고 나서 그 이듬해인 1992년에 수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전 박람회도 공식으로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키르기스탄의 천산 트레킹 여기에 관광사들이 모집하고 많은 분들이 또 갔다 오는 곳입니다. 굉장히 산세가 좋아요. 그리고 또 산에 있는 호수도 참 맑고요. 이런 아름다운 광경들이 키르기스탄에 아주 널려 있습니다. 아주 그 참 좋습니다. 우리 이런 산들, 이런 모습들, 또 이런 모습들, 우리 몽골인들이 사는 게르가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또 생활을 하고 또 오른쪽에는 이게 또 우리나라의 강원도 같은 그런 산세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안드레이 피더스라는 이런 분이 우리 여기에 그 참 선교사로서 유명합니다. 이분이 무슬림 선교에 살아있는 그 전설로서 처음에는 평신도로 갔다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성령님에 이끌려 기르기스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안고 이제 오지 산지 아까 우리 오지 제2의 도시 이렇게 봅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시작해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는 구소련권 지배하에 있어서 아주 그 공산당 KGB에 감시자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안드레이는 열심으로 이게 무슬림과 모든 소유를 나눠주고 그들에게 빵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이 선교사에 대한 책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나라에 이제 복음화하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에 최갈래 선교사님 이분은 우리 그 한동대학에서 최근에 가졌던 선교사 대회에서도 그 당시 회장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임기가 마쳐서 다른 분에게 이제 넘겼습니다만은 이분의 선교 그 보고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 주신 선교의 꿈을 가지고 고신대학에서 선교 언어학과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OM 선교회 등 여러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신에서 선교 전공으로 공부를 하고 부르심을 제거하고는 2010년도에 중국 위구르족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도착해서 위구르족 사역이 심한 감시와 위협들이 있어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중국 내 가정교회와 또 다른 소수민족을 향한 국가적인 감시와 위협, 이런 핍박,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뭐 매주 그 당시 경찰서에 가서 담당 경관도 만나고 또 그가 일주일간 만난 사람들과 다녀온 곳 뭐 이런 걸 일일이 보고해야 되고 이런 참 어려움에 있다가 그가 이제 KPM 본부에 요청을 받고 훈련 국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키르기스에게 이제 사역하고 이제 이쪽 사역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서 유엔과 적십사 그리고 인근 국가들의 구호 단체 간의 도움으로 이제 안정을 찾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선교사님은 7월 9일 분쟁의 중심지인 오시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들에게 구호 사업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그것이 계속 오늘날까지 이 기르기스탄에서 선교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경교의 흐름에 대해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과 우리 카자흐스탄에 있는 김상길 선교사님과 또 우크라이나에 선교하고 있는 최한일 선교사님과 함께 최하영 선교사님 세 분이 아주 중앙아시아의 이제 흩어진 경교 영향 이게 이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멤버가 되고 우리 그 카자흐스탄 중심으로 우리 레미지에프 그 학회 그게 중심 연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갈렙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도 경교에 대한 특강을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김바울 선교사님은 GMS 출신입니다. GMS는 합동측 선교사님이죠. 우리 전 세계 2,000명이 여기에 GMS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김바울 선교사님은 건축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을 많이 하시고 중앙아시아 5개 지역을 다니시면서 실크로드 지역 선교 이렇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이성일 선교사님, 이분은 또 이렇게 선교 보고에 그대로 지금 인용한 건데 심장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있는데 결혼 후에 이혼을 반복하여 아빠가 모든 다른 3명의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늘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술을 마셨고 통증이 사라지면 또 정상적인 여인이 되는데 어느 혹독한 겨울날 알코올 중독에 빠진 그녀는 길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중에서 첫째 아들은 사고로 다리를 절뚝거리고 생활하는 노총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고 이런 이제 그 현지에서 일어났던 일을 크리스찬 타임즈에 최근 아주 뭐 원래 1월 29일 날 보고했으니까 아주 최근 그런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현 방희숙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분도 우리 최갈렙 선교사님처럼 2010년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는 안산 동산교에서 파송을 받으셨더라고요. 지금까지 15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동산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약 200명의 이게 수강생들을 무료로 태권도 훈련을 받게 하는 그리고 보육교사인 박일숙 선교사님은 한글 교육과 복음 교육을 섬기고 계십니다. 매년 복음 캠프를 개최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한국에 2019년 코로나 그 시작됐던 그 해인데 그 해에 안산시에서 주관한 태권도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이 금메달 4개, 은메달 1개, 지도사상을 받아 전체 종합 1위를 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인터뷰한 내용이 또 이렇게 기사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세 나라의 계기가 뭐냐, 또 기르기스탄으로 떠나신 이유가 뭐냐, 그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권도 대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금메달 받았던 4개나 이렇게 종합 1위를 차지했던 이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기르기스탄에서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 황여성 교사님은 동산 선교센터 요게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 2022년 현재 12년 동안 지금은 이제 15년이 되겠죠. 12년 동안 저희와 함께 했던 이 지역의 아이들이 약 2,000명이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청년으로 자랐고
이들을 통해서 제자 사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답니다. 최근에는 새 신자인 에르니스트와 또 아르겐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양육 중이라고 합니다.